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남긴 의미심장한 한마디입니다. 잠시 뒤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내일 밤 11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한다는데 민주당 내에선 현역 의원 연루설은 과하다는 의견과 169명 의원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돈봉투 파장에 민주당 지지율 4%포인트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만큼 국민의힘이 또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점차 늘고 있는 무당층 비율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전국 주요 관심 뉴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4월 21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강 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 같자는 소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 현산 변경을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중국이 연 이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말참견 말라는 중국 외교부 반응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거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87명은 집단 참배를 강행했는데 우리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또 다른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석을 신청한 상태인데 나란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에 이어서 경기 구리와 화성 동탄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이 직접 나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밀양시 한국화분 2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과 야적장 등을 태우고 6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 떠있던 760톤 규모 러시아 어선에서도 불이 났는데 진화가 끝난 뒤 내부 창고 등에서는 선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양국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친강 외교부장. 요즘 타이완 해협 관련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을 두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其逻辑是荒谬的，其后果是危险的。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앞서 말참견 말라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 논평에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더 신랄하게 비난한 겁니다. 말참견 발언의 장본인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베이징과 서울의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기자의 질문엔 미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台湾是中国领土的一部分，是谁在试图改变这一现状呢？ 관영 매체도 한국은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말라고 거들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불평등하다며 굴욕 외교,
종속국 같은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이런 견제는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접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놓고 러시아와 중국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대통령실은 돌출 발언이 아닌 계산된 답변이라는 입장인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는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외교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처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 똘똘 뭉쳐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외교는 담장 위를 걷는 일이라며 이처럼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쩍 선명해졌습니다.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과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았고 충분히 고심해 계산된 답변을 내놨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전쟁 개입이라는 러시아 반발에 대통령실은 상식적 수준의 언급이며 전제가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거꾸로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중국이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곧장 중국 대사를 초치해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응수했습니다. 신경전을 피하지 않는 걸 넘어 할 말은 한다는 공세적 태도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했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단결한 상황에서 우리가 줄타기 실리 외교를 할 수 있는 판이 더는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합니다. 부도덕한 전쟁에 계속 눈 감는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할 명분이 없고 세계 10대 강국으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때 자유세계가 우리를 도왔듯 보편적 국가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한다는 정서도 용산에는 팽배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익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살얼음판 외교전쟁에서 위태롭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한쪽 편에 선 것으로 인식된 이상 동맹 간에 더 두둑한 성과가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맹비난을 쏟아내는 반면 미국은 한국이 조약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에 감사하다며 다음 주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의 한국에 대한 협박 발언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이 얼마나 진지한지 강조했습니다. I'll let Mr. Peskov speak for himself and speak for Vladimir Putin in the Kremlin here. 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And of course they've been very vocal in supporting Ukraine and they've been very vocal in speaking out against Russia's aggression. We're grateful for that. They're a terrific ally, terrific friend. 국무부에선 유출된 기밀 문건에 등장한 나라들과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질문에 정기적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의하고 있지만 공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문건으로 인한 한미 간 긴장이 해소됐는지 질문에는 다음 주 국빈 방문을 고대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 때 기밀 문건과 관련한 이슈가 거론될 것인지 질문엔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They appreciate the steps tha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nd that the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these very sensitive and challenging issues continues to be strong and deep. 백악관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며 한미 정상이 인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공개 일정 없이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살피고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도 다듬는 등 최종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어떤 대응책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와 교류 확대 등도 폭넓게 논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4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해 방미와 관련한 각종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놓고 여야가 연일 맞붙고 있는데요. 자,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서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실리도 연기처럼 사라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공납하고 일본 국회의원 87명을 집단으로 참배했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공유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색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유감과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봄 대제사를 맞아 복납한 마사카키라는 공물입니다. 일종의 제사용 나무인데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매년 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올해도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공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私人の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기시다 내각 강요 가운데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87명도 단체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数多くの先生方に早朝からこうして参拝においでをいただいたこと、さぞかし戦没者ご英霊の皆様も喜んでいただいていることというふうに理解をいたしております。 이 같은 행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행보에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 탄압 주장을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일축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 사흘 동안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32%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빠졌습니다. 당직 개편 등으로 내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여권의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반사 효과로 깜짝 반등한 걸 다시 내줬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이탄 실언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여파 등 민주당 입장에선 호재가 여전했는데도 지지율이 꺾인 건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을 덮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에 경고등이 켜지자 민주당 내에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송 전 대표의 파리 기자회견 전날 오후 예정에 없던 최고위 회의를 긴급 소집해 결자 해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보다 강도 높은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회견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어 소속 의원 전원을 전수조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 표명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이 또 조치를 해야 된다. 의원총회까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돈봉투 정황이 담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 연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는 상황에서 자칫 검찰 수사가 더 본격화되면 당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제1야당을 향한 검찰의 화살을 경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일부에서 거론되는 기획수사론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조작 수사하면은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다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 문제 등에 대해선 개별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결국 정치권을 강타한 이번 사안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는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쥔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파리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입장에 따라 우선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프랑스 현지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특별하게 사실관계나 증거가 나온 게 없는 만큼 내일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종합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선제 조치 논의에 대해서는 이런 명단이 있다는 얘기를 공유 차원에서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여기에 따라 이번 사건의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자 법원에 출석한 강내구 회장은 누가 돈봉투를 만들라고 시켰는지 송영길 전 대표도 알았는지 묻는 말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이 담긴 이정근 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고 입장을 묻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 이 씨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불법 자금 9,400만 원을 만들어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9월엔 이 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발전 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불법 자금 9,400만 원 가운데 현역 의원용 봉투 20개에 나눠 담을 6천만 원을 비롯해 총 8천만 원을 끌어오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공범들 사이 말을 맞추거나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강 회장 주변 인물들은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뒷돈을 댄 스폰서로 지목돼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사업가 김모 씨와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모두 YTN과 통화해서
이정근 씨에게 돈 달라는 요청은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소형교 친구니까 캠프 좀 도와줘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못해가지고. 압수수색 직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이성만 의원 측도 여러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같은 맥락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답하겠다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녹음 파일엔 이 밖에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송 전 대표가 직접 뿌린 뒷돈이 더 있는 듯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불법 자금 규모와 연루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 알 수 없는 가운데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 모든 수사의 속도를 좌우할 첫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은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전 목사가 향후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할 때 본인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해 즉시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측은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는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전 목사의 요구를 거절한 뒤 전 목사가 자신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17일 전 목사와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하며 김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 전에 전 목사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와 도와달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건축왕 남모 실당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유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이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씨 부부가 세금 체납 문제로 파산 신청을 했다며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한 뒤 들어온 전세 사기 피해 신고만 90여 건. 경찰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해준 이모 씨 부부까지 모두 4명을 수사선상에 올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동탄 일대에 건물 40여 채를 갖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구리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이 입건되는 등 전세 사기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법원에 경매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경매 입찰 날짜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만큼 직권으로 경매를 미뤄달라는 요청입니다. 앞서 정부가 경매유예 조치를 단행했지만 권고에 불과하고 민간 기업인 채권 추심업체 입장에선 갖고 있는 피해 주택의 근저당권을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매각기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매각이 되고 낙찰이 된다면 이제 피해자들은 쫓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라면 그 어떠한 구제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각기일을 섣불리 미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축왕 남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섣불리 전세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매유예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이유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여야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7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공공매입 등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여야 3당 정책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 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주택이 경매로 붙여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사기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게 하는 내용 등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책을 특별법으로 만들지 또 피해 주택을 공적 자금으로 직접 사들일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이른바 공공매입 방식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손해액을 전부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인 만큼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여기에 들어간 재원은 나중에 사기 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매입한 주택 등을 처분해 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27일 전에 우선 매수권이라든가 채권 매입 등을 놓고서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서 여야 모두 전세 사기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오늘 27일 본회의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야의 이견 속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일부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피해자를 위해서 이 보증금을 저금리에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접수도 이뤄집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일부 사들이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LH가 사들여서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 범정부 회의에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LH에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LH가 우선 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필요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피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긴 어렵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싼 금리로 갈아타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인데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가격 요건에 따라 연 1.2에서 2.1%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에는 다른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지원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몰려있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피해 지원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지원뿐 아니라 근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불행의 형식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고 치유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지난달 1,300여 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거부로 첫날 현장 조사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회계자료 현장 조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 입구부터 출입이 막혔습니다. 노동조합법 14조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가 행하는 현장조사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칫 회계장부가 유출될 경우 노조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감독관들은 15분 정도 대치하다 행정조사 수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입장을 전달해 줬으면. 입장은 전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같은 시간 금속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역시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8곳에 대한 첫날 현장 조사는 모두 비슷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도 미정입니다. 어쨌든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다음 주나 그 추후 일정 알고 그런 건 지금 당장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했지만 42개의 노조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2주간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노조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리력으로 방해할 경우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다 다음 달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 현장 등 사업장 1200곳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어서 노정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채팅 앱을 통해서 청소년 수십 명에게 접근한 뒤 각종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육군 중위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재작년 학군 장교로 임관한 후 강원 지역 부대에서 복무한 정모 중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육군 장교 범죄 행각은 수년간 이어졌고 그만큼 집요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이나 여고생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구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영상을 촬영해 보내라는 협박이 이어졌고 직접 만난 청소년 일부를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100명 넘는 피해자 가운데 경찰 수사에 응한 피해자가 78명, 전원 미성년자였습니다. 직접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3,000여 개가 정중히 외장 하드와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는데 텔레그램 엠번방 영상물도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구속된 지 5달 만에 정중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정중희는 재판 내내 수십 통 반성문을 제출했고 반대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이어졌습니다. 선고 결과는 검찰 구형보다 4년 더 줄어든 징역 16년.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60여 명에게 100만 원 공탁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여성인권단체 회원들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선고 결과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형사공탁 제도 하에서는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다시 겪을 그런 고통이라던가 두려움들을 고려하면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중희 사건 외에도 최근 군 간부 성범죄 사건이 줄줄이 드러나며 현역 장교와 부사관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는 상황. 지난해 경찰 내에 군인범죄수사대가 창설된 이후 관련 수사가 늘고 있고 피고인들도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중희 사건처럼 10대 미성년자나 부대 내 후임 병사, 군무원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됐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 씨와 측근 한모 씨 등 2명을 여권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구금기간 연장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입힌 권 씨는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면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쓴 것이 적발된 겁니다. 이후 이들의 수화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여권까지 발견됐습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먼저 현지에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가 여권 위조와 관련해 선고를 받으면 해당 형기를 복역한 뒤에야 신병이 인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는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판례상 6개월형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경남 밀양시 한국화분 2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번졌는데 다행히도 바로 옆 야산으로 번지는 건 막았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바로 옆 야산보다 더 큽니다. 시뻘건 화염이 내부를 삼킨 공장 건물이 녹아내리면서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국화분 2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5시쯤. 단열재를 만드는 건물에서 처음 불씨가 목격됐습니다. 당시 공장에 있던 20여 명은 재빨리 피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불이 이미 크게 번져 주변 건물과 근처 야산까지 위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부산과 울산, 경북 지역 장비와 인력까지 동원했습니다. 공장에 있는 나머지 건물 15동과 바로 옆 야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소방력을 집중했습니다. 우레탄 폼 제조 공장입니다. 우레탄 폼이 발화가 되면 쉽게 연소 저지하기가 어렵고 연소 확대가 강하게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숨은 불씨와 바람 탓에 잔불 정리와 감시 활동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불이 붙은 공장 건물 4,230제곱미터와 가설 구조물 453제곱미터, 야적장에 있던 우레탄폼 7,400세제곱미터가 모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기계에서 처음 불씨를 봤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 앞바다에서는 러시아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배를 부두로 옮긴 뒤에야 불을 끌 수 있었는데 실종 선원 4명은 선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굵은 밧줄에 연결된 760톤급 러시아 국적 어선이 끌려갑니다. 이렇게 예인되는 상황에서도 갑판에는 불길이 치솟고 흰색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해경경비정은 주변을 돌며 경계를 이어갑니다. 배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2시 40분쯤. 해경이 곧장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로 쉽지 않았던 탓에 부두로 옮기는 겁니다. 러시아 배를 부두까지 끌고 온 뒤에 소방차까지 동원한 끝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해상 기상이 너무 나빠서 해상에서는 화재 소화 작업이 힘들 걸 판단을 하고 현재 해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화 작업을 하고 이곳 울산항으로 어선을 예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사고 어선은 생선 등 100톤을 싣고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은 사고 직후 해경과 다른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불길을 피하지 못한 4명은 결국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대사관과 선장은 해경의 신속한 구조 활동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Спасибо, помогут посольство домой добраться. Как Паниковский в этом золотом теленке, без паспорта. 해경은 기름 유출을 우려해 사고 선박 주위로 가림막을 치고 오염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또 조타실 부근에서 불꽃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 이번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땐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기 전에 잠시 멈춰서야 하는데요. 달라진 규칙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도 사람도 많은 서울 홍대 앞의 교차로. 전방에서 빨간 신호를 받은 차들이 주저없이 건널목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막힘없이 우회전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위법으로 분류된 운전 방식입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행 신호가 녹색불일 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건널목 앞에서 멈추거나 서행하도록 지난해 규정을 한 차례 바꾼 데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운전자는 벌점 부과는 물론 범칙금도 물게 됩니다. 문제는 규칙을 헷갈려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위 얘기 들어보면 간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멈춘다는 의견도 있고 멈춰야 된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대면 이제 결국 가야 되는 상황이니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더 직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도 전국 15곳에 도입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요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처벌보다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든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쓴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한 칸에 300명 이상 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플랫폼 자체를 협소하게 만들어 당장 뾰족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수상버스인 리버버스입니다. 리버버스는 한 번에 200명 정도가 탈 수 있고 최대 속력은 시속 50km 정도입니다. 도입 비용은 한 대당 20억 원 정도인데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안교통수단으로 가능할까? 한강의 지형적 특성상 선착장까지 가려면 다른 버스를 또 타거나 오랜 시간 걸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바쁜 직장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관련된 버스를 타고 이런 교통수단을 갈아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용자에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수상교통이다 보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날이 추워 한강이 얼거나 태풍이 오는 날에는 운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셔틀버스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 운행 공지를 철저히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도입 타당성 검토를 거쳐 1년 안에 리버버스를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동의 없이 종교 수업을 시작해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뒤늦게 이 종교 수업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120년 전 선교사 부부가 설립한 개신교 미션스쿨입니다. 얼마 전부터 수요일 5교시에 1시간씩 학년별로 전체 학생을 강당에 모아 교회 밖 예배, 이른바 체프를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학부모나 학생의 동의를 받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교내 종교 행사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걸 강요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회도 하는 이 학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일단 채플 시간 대체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실명으로 수요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종교 수업을 둘러싼 이런 갈등과 관련해 10여 년 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에 반발한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 여부가 달린 고교 평준화 정책과 더불어 채플에 대한 사전 동의, 대체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이 당시 쟁점이었습니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원고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였고 교육부 교시에 따라 대처 과목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교육당국은 코로나 이후 학교마다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혼선이 재발하는 거로 보고 조사와 조치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후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라북도 내 다른 학교들에게도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 이를 통한 조화와 공존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최근 이어지는 좋은 날씨로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셨던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봄의 불청객, 이 황사가 또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영향을 주겠는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동해안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동해안 고속도로의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보통 바닷바람이 불며 선명하던 때와는 다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나타난 겁니다. 경북 울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1시간에 세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경북 영덕도 평소의 10배 수준까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황사는 밤사이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0일 발원한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황사는 그 밖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동쪽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고농도 황사가 발생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황사는 휴일부터 빠른 속도로 물러나며 공기질도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강내구 협회장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으실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됐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녹취록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마음속에 어떤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계, 또 이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오늘은 거의 묵언을 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지금도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말 자체가 이제 어차피 상당수 절반 이상은 녹취를 통해서 본인이 굳이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입장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갈 수 있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걸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갖고 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밤 아니나 내일 새벽 안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증거인멸 그리고 또 300만 원 뇌물수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고 그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말할 게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이정근 씨가 구속될 때 그 변호사가 피바람이 불 거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강래구 씨가 입을 열면 피바람 수준이 아니라 피바다로 덮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녹취록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참 이슈가 많은데요. 이 민주당의 돈봉투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에서 강내구 협회장이 스폰서로 지목한 이모 씨라는 사업가가, 김모 씨라는 사업가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6,500만 원 정도를 후원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또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일단 합법적인 범위 내 후원금입니까? 글쎄요, 보니까 이제 2008년부터 2020년이면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이기 때문에 뭐 그걸 나눠 보니까 뭐 1년에 한 4,5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한 사람한테 최대한 500만 원 이상 할 수 없고 전체 2,500만 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 숫자만 가지고는 불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하고의 친구 관계 그래서 아마 그 주변의 친구들끼리에 뭐 정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컨대 뭐 연대 순후배 관계라든지 그렇게만 봐도 4-5명 정도 후원을 해도 1년에 4,500만 원 할 수 있는 부분 좀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좀 정치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불법적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본인도 지금 뭐 그 당시에 요청이 있었으나 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지는 못했다. 개인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YTN과 통화는 했는데 이번 돈봉투 관련해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요청을 했는데 내가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 검찰이 불러서 조사할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8천만 원을 모아서 뭐 나누어줬다고 하는데 강내구 씨가 자기 돈 8천만 원을 직접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6,500만 원이라는 정치 후원금은 합법적으로 500만 원씩 아마 아는 국회의원한테 했겠지만은 이 김모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하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다라는 것하고 지금 또 언론 보도를 더듬어 보자면은 그 딸이 송영길 캠프에 있다가 나중에 이재명 캠프의 정무팀에 합류했다. 물론 본인 딸이 뭐 외국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그러는데요. 대선 캠프에 적어도 뭐 국민의힘, 민주당 캠프의 정무팀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검찰은 이 김모 씨라는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검찰이 그 휴대전화 녹취 파일 외에 이정근 노트를 뭐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은 정철승 변호사는 이정근 씨가 뭐 이렇게 적어놓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적어놓을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다는 이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근 구속 이제 피바람 불 거야라고 말한 사람이 정철승 변호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쓰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가 대피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정말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거의 피바람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재명 7인회,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되는 사람들, 재수회 같은 거요. 그다음에 유영진 전 식약처장
이야기, 또 노무현 이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구속되고 6개월 동안에 수십 차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다가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꼬리 자르기로 지금 나만 자르고 넘어가는 거야? 가만 안 있겠어.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 주변에서 나오는 거 봐서는 이 검찰이 갖고 있다는 노트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이게 시사 저널인가에 예. 보도됐을 텐데 똑같은 노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야, 민주당이 정말 뭐 민주를 강조하면서 민주의 원조 맛집이라고 여태까지 스스로를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주장해 왔는데 정말 구태 정치의 대마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내용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우리라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이 시사저널 보도는 예.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도 뭐 대다수의 어떤 그 언론사에서 이걸 정면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매우 진위 여부를 조심스럽게. 좀 확인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죠. 있고 실제적으로 우선은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그런 친노 친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또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유영진 이런 분들이 전 이제 시각처장인데 뭐 자금줄인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하나하나 여러 가지 부인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저는 뭐 자기의 녹취록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참고로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사실로 놓고 보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조만간에도 계속 우리 민주당 쪽의 분들하고 이 뭡니까 저기 교도소에 그런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정근 씨랑 사무부총장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완전히 만약 이런 노트까지를 썼다 그러면 실제로 완전히 입장을 달리하고 우리 당을 적대시하고 면회를 사절할 정도가 돼야지 이런 글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하는 한 지금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막 뭐 검찰에게 적극적인 협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건 이제 네. 말씀 네. 중에 예. 그 구속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전부 아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민주당에서 그 들은 얘기를 전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걸 검찰에 지금 털어놓았다라는 설이 아마 예. 지금 가장 그럴듯한 설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여러 설이 나오고 한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자,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내일 예정대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내일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이 발발하고 한 5일쯤 지난 다음에 뒤늦게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와 통화를 해서 빨리 귀국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공개하는 걸 보니까 곧 돌아오겠구나 했는데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오히려 22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면서 마치도 금세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원래 자신의 귀국일이 7월 4일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 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기자회견 날짜는 내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지금 일설에 의하면 송영길 대표가 귀국일을 앞당기는 것처럼 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정근 녹취록이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억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오히려 빨리 사과를 하고 정말 억울하다면 오히려 자기 발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왜 내 주변에 있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그리고 내 측근들이 이런 일에 연루됐는지 오히려 조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무슨 말을 할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파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빨리 귀국한다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라고 보여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은 왜 파리에서 하느냐, 기자회견을 하느냐, 얼른 돌아오는 게 수순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돌아와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기자회견 있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언제쯤 돌아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길게 돌아올 생각이 없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급진전되면서 당의 위기 또 당내에서의 굉장히 반발 이런 것들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입장을 좀 수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기자회견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며칠 동안 전체 그림이 어떻게 어느 수사의 범위라든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좀 파악하고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속내가 있지 않았겠느냐. 판단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바로 무작정 들어온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수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심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보다 매우 전향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빨리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일에 대처하는 방법,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상호, 이소영 의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상조사를 하고 그 확인된 진상 속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조치는 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먼저 옆에서 지금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심과 의혹 제기만으로 당 구성원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죠.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태도로 잘못 대응하면 정말로 커다란 세 번째 신뢰 상실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로 대응하면은 당이 간판 내릴 각오까지 해야 된다. 좀 이런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의 진상조사가 일단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외부 인사여야 될 거고 169명 전체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의원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 저희 YTN에 나와서도 소신 발언 꽤 많이 하셨는데 오늘 뭐 외부 그 인사로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69명 필요하면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체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것이 당은 손을 놓고 이 주도권을 그냥 검찰에 조사해라. 이렇게 준 것은 매우 잘못했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똑같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자체 조사도 해서 필요하다면 먼저 출당을 시킨다든지 어떻든 뭐 우리로서 당이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이번 판에 예를 들면 돈 봉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라도 전수조사할 수 있으면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정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다음 내년 총선을 맞이해야지 어물쩡 들어와서 그냥 수사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고백하고 나머지는 모른 채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과 동시에 송영길 대표 스스로도 어쨌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당에서도 분명히 뭐 법률위 부위원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는데 그런 기구는 왜 뭐하러 두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결기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이참에 무슨 뭐 이런 시국에 무슨 누구 복당시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거는 진짜 당이 어떤 자세로 지금 임하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요. 민영배 의원 정말 지금 현재 당이 완전 깔아앉고 있는데 깔아앉는 배에다가 누굴 실겠다고 다시 실겠다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단순히 돈봉투 진상조사 전수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해이하게 생각하는가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엉터리로 대응하면 간판 내릴 각오를 해야 된다. 이소영 의원처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봉투 받았다는 현역 의원 없을 것이다. 오늘 그건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거기 녹취에 나오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대응도 불법 사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절차상 그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상호 의원이 한두에 정치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봉투 받았다고 하는 것도 추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도 맞는 얘기지만 봉투를 받으면 나 받았어요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이소영 의원 뭐 진상조사, 자체조사, 외부인사, 전수조사 얘기하잖아요. 네. 말은 좋은데요. 이게 전부 돈을 받았으면 현금으로들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 케이스 경우에는 녹취와 녹음이 있으니까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녹음이 있는데도 증거 없다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나 안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이거 언젠가는 뭐 말할 날이 있겠죠. 얼마나 지금 추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냥 허공에서 떠도는 메아리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오히려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윤관석, 이성만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은 그 스스로가 규명을 하고 해명을 해서 그 진실이 밝혀져서 당신들이 절대 그런 비리가 없었다라고 할 때까지는 뭐 나가 있든지 출당이라든지 탈당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건 조사하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한 거는 안 나와요. 2008년에 한나라당 당시에 그 돈 봉투를 받을 뻔 했는데 난 안 받았다라고 하는 고모 의원의 그런 폭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도 다 나는 모른다 안 받았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박희태 당시 의장이 그래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하겠다 해가지고선 결국은 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받은 네.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경우에는요. 이거를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조사한다 그래서 저 사실은 받았거든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드러난 사람부터 칼같이 잘라내는 그런 진짜 읍참마속의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 녹취의 목소리가 나온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부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의 그 끈끈한 어떤 그 연결고리를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간판을 내릴 거라 그랬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고 새로 달아야 오히려 그 진정성을 지금 유권자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녹취가 공개되면서 민주당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처음에 민주당의 반응은 이게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자,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국회에 왔고요. 꼭 국회에 오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럼 승부조작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냐 오늘 이렇게 받아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 말이 맞죠. 왜 그런 원인을 제공했냐. 네. 사실은 그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원인을 제공 안 했으면 이런 뭐 기획수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얘기다. 맞는 얘기거든요. 녹취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기획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왜 하필 이때 터뜨리냐. 실제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잡혀 들어간 때는 작년 9월 말이란 말이에요. 네. 벌써 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딱 꺼내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 타이밍에 대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걸 풀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런 데 대한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하더라도 한동훈 장관 말처럼 그런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잘못됐다.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아주 잘못됐어요. 이재명 대표, 그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예요. 본인이 만약 그런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웠다면 어떻게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 우리 당에 간판을 내리더라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예. 그러나 이게 본인이 남의 일이니까 사과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그렇게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게 문제죠.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응에도 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스탠스가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사과하고 난 다음에 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 자기한테 오는 수사는 불공정하고 말하자면 기획 수사인데 어떻게 그 수사는 공정하게 할 거라고 검찰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왜 검수완박을 합니까? 그래서 말이 다 꼬인다 이렇게 꼬이고 보시는군요.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배후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런 의혹을 오늘 제기했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국회에서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건축왕이라는 이 남모 씨 범죄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융기관들, 이와 공모했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 또 이 사후에 변호인이 선임되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재산 빼돌리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경찰에 특별 수사를 신속히 해주도록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뭔가 원희룡 장관이 알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좀 풍기거든요. 건축왕 사업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며칠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 바로 이러한 그 건축왕이라는 사기꾼들에 의해서 지금 극한 상황에 몰린 그 서민 임차인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대안, 물론 지금 제시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또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라는 주문과 함께 지금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바로 건축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소위 전세 사기를 범한 지역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신도시라든지 예를 든다면 뭐 화성동탄이라든지 인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대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역은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을 하거나 또는 영향력이 큰 지역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모 정치인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 남모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기를 벌렸는데 뭐 강원도 어디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금 입지를 구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곧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원희룡 장관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영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그 전세 사기,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정치권과 결탁이 됐다면은 아마 조선시대 말에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선생이 정말 철퇴를 가하라고 호령했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어차피 공개가 될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그 국민들의 공분을 사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죠. 네. 여당에서 이제 실명도 거론했는데 거론된 분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혀 무관하고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요. 근데 이제 홍문표 의원은 다음 주면 아마 이름이 공개될 것 같다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새로운 민주당의 악재가 될까요?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돈봉투 사건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네. 실제로 민생 입장에서는 이것의 배우자의 유력 민주당의 정치인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있다면. 예, 만약에 예. 있다면 그런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정치인들은 뭐 자기네들끼리 뭐 돈을 그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이 훨씬 더 민주당에게 네. 아픈 대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세 분의 아까운 젊은 생명들이 돌아가시고 바로 지금 길에
내쫓겨나가는데 오히려 당정이 모여서 빨리 현실적인 구제 네. 대책을 짜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국토부 장관하고 당의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원장이 앉았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마치 하루하루 무슨 뭐 연재하듯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얘기만 띄우고 있는, 이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 뭐 구제 대책이 예. 더 먼저 이야기가 좀 돼야 된다. 먼저고 지금 매일매일 목소리 안 듣습니까? 매일매일 경매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 중에도 그 다음날 바로 경매에 쫓겨나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거 벌써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이것은 얼마든지 수사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 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얘기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한 4%포인트 지난주 대비 하락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수도권에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 돈봉투 사건이 치명적일 거고요. 이게 앞으로 더 반영될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전세 사기 사건과 함께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 또 수도권에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당에 간판을 내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정말 간판을 다시 내리고 창당하는 수준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요, 예.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총선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모든 쟁점을 빨아들여요. 특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소위 정당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이 구태가 아직까지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서 전세 사기는 내 문제든 내 문제가 아니든 간에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데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가 지금 뭉쳐 있는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과연 얼마나 알까? 아까 뭐 이소영 의원 같이 자기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면은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배가 가라앉는데 가라앉는지도 모르고 마치 또 냄비에서 물이 서서히 끓면은 개구리들이 자기가 그 끓는 물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죠.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올라가긴 했는데 민주당이 4%포인트 떨어졌는데 1%포인트 올랐어요. 네. 이게 완전히 가져가지는 못한 건데 자, 그래서 32대 32대.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무당층을 쭉 끝으로 가서 보시면 31%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당 창당하기 딱 좋은 조건이죠. 예.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 대한 비호감, 혐오가 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수도권 또 중도층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떤 그 현실 정치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어찌 보면은 민주당도 한심하지만 2차 중에 거의 민주당하고 같은 동률을 이루고 있는 여당도 상당히 물론 뭐 계속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못지않은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참 한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누구 편이 잘했다 못했다 측면이 아니라 기존 정치권 모두가 철저하게 자기 당을 쇄신 혁신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얼마 전에 금태섭 의원이 수도권 30석이면 한국 정치판을 바닥부터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금 분위기가 오래 계속되면 이 제3지대 공간이 좀 열릴까요? 수도권 30석이면은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문화 속에 굉장히 이렇게 명징한 걸 좋아해요. 흑 아니면 백, 청 아니면 홍, 도 아니면 모 이렇게 하지 중간에 어디쯤 껴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문화에 더불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중도층이 합치기 위해서는 그 뭔가 이렇게 그 견인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은 프랑스의 마크롱 같이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그 늘 봐왔던 식상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도층을 견인해서 정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좀 젊고 새로우면서 뭔가 자기 희생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그런 인식을 좀 예. 아직까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예.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누가 못하나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좀 한국 정치가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당 창당하기 딱 좋은 때인데 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서 있으면서 저 여기 있어요 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신당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한국 국민들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중도층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41%다. 이것만 보면은 뭔가 제3지대가 쉽게 열릴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전제 조건이 그렇다면 인물이 뭔가 새롭고 희생도 해본 이런 분들로 모여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된다. 단순히 새로워서 이런 되는 말씀해 문제는 주셨어요. 아니고요. 뭐 유럽 정당처럼 20세부터 철저하게 정치 교육,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민주시민 교육을 해왔던 그렇기 때문에 44세, 43세 총리가 나올 수 있는 20년 정치를 한 44세여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와서 정치한다고 해서 그게 새로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불비해 있고 지금도 보니까 제3신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당 저 당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 온다라면 오히려 1, 2당보다 더 못한 제3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라고 하는 측면, 가능성의 측면은 높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정말 보탬이 되는 결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네. 건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당 창당하겠다. 자, 이런 목소리는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여기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 좀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30%대를 이제 회복했습니다. 31%로 올랐고요. 부정평가 5%포인트 내려서 60%, 격차가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29%포인트 정도 긍부정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4%포인트 오른 거는 국빈 방문,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걸까요? 글쎄요, 오히려 좀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야당 문제 때문에 일정 정도 반사 이익도 좀 작동한 게 아닌가? 뭘 특별히 잘했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 참모들의 어떤 설화라든지 그리고 그 도감청 문제가 또 산뜻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지지층들 31%는 지난주에 27%에 비하면 4% 올라간 거지만 대통령 중심지에서 31%는 여전히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되기 전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질벌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최악의 상황입니다. 돈봉투 거기다가 전세 사기와의 어떤 그런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런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2% 동률이라는 점에 그 마음의 위로를 갖는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집권 여당이 지지율이 낮았는가를 또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눈에 띄는 부분이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이유를 물어봤는데 금, 부정 모두 1위가 외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또 확정 편향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 똑같은 모습들을 지금도 제가 보니까 대통령 4% 지지 오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측의 극단의 우측,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한 공격적 발언 그런 것에 찬동한 지지율의 결집 이런 것이라면 질이 긁고 좋은 어떤 퍼센테이지 상승이라고 좀 보기 어렵거든요. 일반 중간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나라가 이렇게 막
대만 문제에서 대통령이 발언하고 미국 뭐 도청에 대해서 말 못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실탄 지급하게 가능성이 높이는 것 자체를 보통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그동안에 한반도를 살아오는 사람 심정으로서 그렇게 극히 환영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더 보수 우익적인 측면에 기반한 분들은 좋아할 수 있는 호재가 됐겠다. 즉 지지층 결핍을 위한 상승에 극한되는 그런 부분이고 따라서 이 외교 부분에 대한 발언이 보수를 결집한다는 데 대해서 선호도가 높였고 또 그 부분이 다른 좌측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현 대통령의 발언과 외교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발언 그리고 타이완 관련 발언에 러시아와 중국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또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무개념, 무책임 발언이 더 심각한 안보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한미 정상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야의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우리나라의 외교라는 것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되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가까이 있는 그 인접국이잖아요. 미국은 동맹인데 태평양을 넘어서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에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되 주변 나라와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 정권 그리고 또 좌편향 정권의 문제는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마치도 미국과 중국을 양쪽으로 놓고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이상한 외교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샀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은 아주 돈독히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이거는 설전이죠. 실제로 뭐 어떤 이익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 로이타와의 어떤 그 인터뷰에서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지금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경원시할 수 있는 국제 정치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몇 나라의 예를 들자면 왜 쿼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인도가 중요한 멤버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인도가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인도라는 나라는 사실은 파키스탄 때문에라도 러시아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 하면은 아마 누구도 이스라엘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주변의 시리아라든지 이란 때문에라도 러시아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해요. 그렇다 해서 미국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냉전처럼 딱 떨어져서 우리는 미국 편, 우리는 구소련 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다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국력이 강화됐지만 그런 민감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에도 운영의 묘가 좀 발휘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발언은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계산하에 하셨다 하니 네.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보따리에 뭘 담아오는지를 보고 야당도 그걸 보고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한미 이 발언을 정상 가지고 지렛대 삼아서 뭘 성과물을 들고 올지 이것까지 보고 네. 야당이 평가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외교 이슈로 국내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 모양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자, 어쨌든 대통령 입장이 조금 선명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한미일, 북중러 이 관계가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에 지금 줄타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런 구도에 서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미일 동맹을 하면서도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많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얻어내고 있습니다. 예. 관계들을. 근데 우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시도조차도 못해요. 그게 안타깝죠. 지금 뭐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높아가고 가스 공사가 거의 뭐 자본 장식 상태라면 실제로 한편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자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뭐 일본은 다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왜 그런 것들 안 하면서 더 오히려 말 안 해도 될 얘기를 꺼내가지고까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척지면서 우리 기업 방금 우리 윤재구 원내대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기업 중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장사하는 기업이 없습니까? 예. 상당히 현대차나 이런 데도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1위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의 뭐 라면 회사, 담배 회사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예. 중국에서 사업 안 합니까? 마치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하면 이 여당은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만 생각하고 러시아의 국익은 완전히 러시아 속에서 사업하는 우리 국민들의 보호는 염두에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또 네. 실제로 자원이라고 하는 90%, 80%를 중동에 의존하는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자해 행위를 나는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명성을 강조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관련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전략적 모성이 필요해 왔고 예. 역대로 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점차 국제 질서가 좀 어려워진다. 대통령실 설명은 이건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은 오히려 ARA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갈수록 미국으로부터 보따리에서 갖고 올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만큼 얘기를 하면 갖고 올 게 있었어요. 지금은 갖고 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익이 없는데 왜 저렇게 거기다 다 올인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올인을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이후에 가지고 올 성과물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또 다른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석을 신청한 상태인데 나란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5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검찰의 수사 기록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피고인이 구치소에 갇혀 있어서 재판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였고 김만배 씨 측과 접촉한 정황이 확인된 데다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석방하는 건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우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특히 수사 참고인이나 법정 증인 등 관련자와 일절 통화나 문자를 해서는 안 되며 연락이 왔을 땐 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당장 다음 달 2일 열리는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의혹 관련자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도 시작됩니다. 검찰의 우려에도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건 6월 8일이면 정 전 실장의 구속기한이 끝났는데 그 이전 1심 선고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건 없는 만기 석방보다는 좀 빠르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내보내는 게 나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망에 올라 있어서 검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일단은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을 풀어준 재판부는 2주 뒤면 구속기한이 끝나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데 같은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14살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살 A양과 B군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달 6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B군의 집에서 필로폰을 0.05g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양의 어머니 신고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 범죄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또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청소년기 마약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촉구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사범에 대해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벌써 우리 사회가 마약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가 급증했다고 하는 만큼 청소년기의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 대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달 동안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월세 지원 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노리고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32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매물 소진과 함께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는 4주째 상승세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반등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600여 가구에 이르는 송파구 잠실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21억 8,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1월 18억 7천만 원까지 내렸던 것에 비하면 3억 원 넘게 반등한 것입니다. 급매물이 대부분 팔리면서 호가는 23억 원까지도 올랐지만 여전히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뜸한 편입니다.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아시듯이 후가가 오른 거죠. 거래가 많지는 않으니까 22억, 13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억에서 3억, 4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처 대단지인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22억 원에 팔려 올해 2월 18억 2천만 원에 비해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낙폭이 컸던 송파구와 동작구는 급매물 소진과 함께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와 강동구 역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처인구는 4주째 상승 바람을 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짝 반등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이런 반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추세적 상승이나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지와 발전 가능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가 넉 달 연장된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모순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인기는 없더라도 필요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올해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런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세수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의 인하폭 축소를 검토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 압박에 인하 연장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원유 수입을 갖다가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세수 확보 차원, 그다음에 왜곡된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하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성남 민심에 놀랐던 여당이 결국 인상을 보류시킨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아두는 것은 이제 한국전력의 건전성에 좋지 않고 전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어떠한 인식에도 좋지 않다라고 아마.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덜한 이번 달이 인상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입김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제품과 서비스 가격 등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가까스로 둔화세에 접어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생산자가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 가격을 뜻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지난해 연말부터는 안정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올해 들어선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 올라 둔화를 이어갔지만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화학제품 물가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과 숙박 등 서비스 물가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들은 기본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가격이 10,000원대라 그러면 이제 1,000원, 2,000원씩 오르면서 실질 인상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가격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 반영됩니다. 한국은행은 생산자 물가 전망과 관련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 공공요금 조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실적을 보면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2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5억 달러로 11.8% 감소해 무역 적자는 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0% 줄었고 중국과 베트남 수출액도 각각 27%, 30% 감소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 7차 핵실험은 외부 개입이 없다면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폴 러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t's clear that he is in the last year plus, he has demonstrated a whole bunch of different capabilities, all of which could lead to a second strike capability. 2차 타격 능력은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적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경보 즉시 발사 등이 포함됩니다. 러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으며 외부 개입이 없다면 북한이 또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They can be supportive or they can be non-supportive in what he's doing. What we're seeing right now in any kind of UN sanctions votes in the United Nations, both China and Russia continue to veto that. 러케머라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실기동 훈련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상당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간 제약으로 집단 실사격 훈련 기회가 제한됐다며 예산 수준이 더 떨어지면 한반도 내에서 한국 주둔 미-7공군과 미-8군의 훈련 실행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정보전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있어 정보 영역에서 주한미군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한국군이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국 우주군과 우주사령부의 훈련과 전장 연습에 참여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4월 통일부 직장교육 모두 발언에서 이런 때일수록 견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올바른 남북관계와 통일을 이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군이 대규모 연합편대군 종합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미공군은 지난 17일부터 광주기지에서 연합작전 및 전시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우리 측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측 KC-135 공중급유기, FA-18 전투공격기 등이 편대비행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위축됐지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에 올랐는데 전기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이 압도적 내수 시장 규모와 전기차 판매를 발판으로 세계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2,356만 대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그중 45%, 약 1,000만 대가 중국산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오른 비아디는 지난해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4%에 이릅니다. 테슬라 같은 고급차들도 팔리지만 저가형 전기차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라인업이 넓어졌고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이 출하가 돼서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이 많이 늘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차는 미국과 EU 시장에서는 맥을 못 쳤지만 멕시코와 아세안에서 판매를 늘렸고 서방 기업들이 철수한 러시아에서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업체들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4% 늘며 유럽,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랐고 미국은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인
10.7%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8% 정도 역성장한 만큼 한국차 비중이 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 차는 전기차 대응 지원 등으로 토요타가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GM에 내줬고 혼다와 닛산 등도 25에서 3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도 중국차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IRA로 확실한 방어막을 구축한 만큼 값싼 전기차를 앞세워 주로 동남아와 유럽, 남미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 맞는 현지 모델과 고급 차종을 개발하고 전기차 해외 공장 건립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미국의 수출 통제로 반도체 공급망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타이완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반도체 기업들의 계획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한국의 생산량 기준 점유율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서 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점유율은 2020년 11%에서 지난해 15%까지 확대됐으나 올해 14% 수준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의 첫 시험 비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추진체가 이륙 후에 4분 만에 폭발한 건데요. 다음 비행은 몇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으며 이륙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륙 후 3분, 2단 발사체의 하부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32km 상공까지 도달한 스타쉽은 빙글빙글 돌다가 폭발했습니다. 발사 4분 만입니다. 스페이스X 중계팀은 로켓을 가동하는 33개 랩터 엔진 중 3개가 꺼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비행에 우주 비행사와 화물은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시험 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시험 비행 발사를 축하하며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썼습니다. 적어도 몇 달이 지나야 다음 시험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스타쉽은 달과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으로 길이 90m, 직경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싣고 발사된 1단 로켓 슈퍼 헤비는 길이만 69m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평가됩니다. 스타쉽과 슈퍼 헤비가 제대로 분리됐다면 스타쉽은 90분간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떨어지고 먼저 분리된 슈퍼 헤비 로켓은 멕시코만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타쉽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의 달 착륙선으로 이용될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주말인 내일 외출하신다면 옷차림은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많이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2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19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